大正12年に観測を始めてから最も高い。祥天今天上午在浙江省乐清市的黄华镇登陆。지난 6월 개봉한 영화 투모로우. 어느 날 갑자기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그 영향으로 바닷물이 차가워지면서 전 세계가 시베리아처럼 얼어붙게 된다는 설정이다. 다른 재난 영화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소재임에도 이 영화는 개봉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 까닭은 영화 속 이야기가 올해 초 공개된 미 국방부 보고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똑같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리 순환의 패턴이 변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따뜻한 공기를 공급해주던 난류가 멈추게 될 것이라고 한다. 대양을 거치면서 따뜻하게 데워진 멕시코 만류는 막대한 양의 열을 유럽으로 운반해왔다. 서울보다 위도가 높은 런던의 겨울이 더 따뜻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 이 해류가 멈춰선다면 북유럽의 기온은 매우 춥고 건조해질 것이다. 이 같은 재앙의 원인은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이 단 며칠 사이에 일어난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영화 속 미래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We're seeing changes that most scientists believe to be due to the increase of greenhouse gases in the Earth's atmosphere. There is the possibility of abrupt climate change.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 간 분쟁이 일상화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핵무장 대열에 동참하게 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 때문에 미래의 기후 변화는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2004년 펜타곤의 전망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그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때 아닌 눈이 내리는 등 저온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토네이도와 게릴라성 폭우가 동부 지역을 강타했다. 이번 여름 중국 전역은 최악의 폭염과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만성적 침수 국가인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고 수백 명이 숨지는 큰 피해를 입었다. 몇 년간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케냐는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봄의 전령사로 알려진 나비.
그러나 종류에 따라서는 늦여름이 돼서야 나타나는 녀석들도 많다. 지난 5월 나비 전문가 백유현 씨에게 포착된 녀석도 그중 하나. 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남방계의 일종인 암끝 검은 표범나비다. 근데 그게 8월 말 9월 초 되면 나오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갑자기 봄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온난화에 의해서 들어와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봐요. 나비는 온도에 매우 민감한 곤충으로 알려져 있다. 남방계 나비가 이곳에서 겨울을 났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겨울이 그만큼 따뜻해졌다는 반증이다. 흔히 고추 잠자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된장 잠자리도 추위에 매우 약한 종이다. 과거엔 8, 9월에 반짝 하늘을 뒤덮었던 녀석들도 최근에는 4월 말이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지난해 동해 앞바다에서는 때 아닌 전쟁이 벌어졌다. 끌어올리는 그물마다 고기는 간데없고 초대형 해파리와 생전 처음 보는 엄청난 크기의 문어, 가오리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이다. 9월 한 달 동안 모두 100여 마리가 잡힌 이 가오리는 몸 길이가 2.5m에서 5m 사이, 무게는 300kg에서 400kg으로 웬만한 소형 자동차와 맞먹는다. 따뜻한 바다에서 서식하는 새가오리의 일종으로 난류를 따라 먹잇감을 찾아 이동해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바닷속에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다. 동해에 대한 수중 조사 결과에서도 대구와 명태가 사라진 대신 난류성 어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은 최근 40년간의 변화 상승 경향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0.04도 매년 상승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향이 계속 이어진다면 100년에 약 4도 정도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근해의 그 해양 생태계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온대 해역이지만 향후 100년 후에는 아열대 해역으로 바뀌는 그런 생태계의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온도 변화를 살펴보면 평균 0.6도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큰 폭의 변화를 기록했는데 지구 평균의 3배에 가까운 1.5도씨가 올랐다. 온도 변화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기온의 변화를 보게 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과거 100년간의 기록을 보더라도 가장 높은 그런 기온을 보이고 있고, 고기후 자료를 분석해 볼 때 과거 1000년 동안의 현재의 기온보다 높았던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기온이 상당히 상승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의 양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So the leaves, as part of their natural process, emit the chemical called isoprene. And because the temperatures in Britain are normally quite low, we don't normally think of isoprene as being important. But due to climate change, the temperatures are beginning to increase, and so the emissions from these leaves are beginning to become significant for ozone, certainly in Britain and northern Europe. And we open this. 루이스 박사는 온도에 따라 나뭇잎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 중이다. 나무가 호흡하는 과정에서 내뿜는 여러 종류의 화학 물질이 그의 관심사. 그 중에서도 휘발성 화합물의 일종인 아이소프렌의 반응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 And what we were looking specifically for was what happens in summer. The significance was as temperatures increase significantly above 30 degrees C,
the amount of isoprene released from vegetation in Britain increased very, very rapidly. And this isoprene interacted with the nitrogen oxide emissions from cars and caused very significant ozone. And what we observed was that ozone concentrations reached levels not seen for maybe 15 years. And this was brought about in large part by the contribution that isoprene made to ozone formation.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미세한 온도 변화도 생명체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여름철 단 1도씨의 차이로 나무가 인간을 공격하는 오존의 원인 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게 되는 것도 이 같은 영향의 하나다. When people discuss climate change, they often talk about temperature changes of only 1 or 2 degrees, and they sound relatively insignificant. Most people here would like warmer temperatures. But as you can see from the graph, when we get to very high temperatures, 35 degrees, a 1 degree change in temperature has maybe a doubling in the amount of isoprene in the atmosphere. So it's a very non-linear system. So although climate change sounds a relatively small temperature change, the atmosphere is very sensitive to small changes, as is the biosystem. So a small change in temperature may produce a very, very large change in, for example, isoprene emissions. クラクラしますもんね、外へ出ると。39度もうやめて死んじゃう 올해 여름 일본이 뜨겁다. 7월 초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무더위는 연일 기록을 갱신하며 이어졌다. 7월 20일에는 도쿄 도심의 기온이 39.5도씨까지 치솟으며 기상청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고온을 기록했다. 이날 도쿄에서만도 90여 명이 더위로 입원했고 7월 한 달 동안엔 500여 명이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더위 앞에서 사람들의 연일 백기를 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해와 비교할 때 기온이 얼마나 더 상승한 것일까? 平年に比べましてだいたい2度ぐらい平年を上回っておりまして、これは過去夏平均気温で2度上回った例がございませんので、これは観測史上かなり順位の高い夏にな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기온이 단지 2도씩 높아진 것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그중 일부는 더위의 공격을 받아 쓰러지고 있는 것이다. 더울 때 신체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5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해 보기로 했다. 평소 온도에서의 맥박과 혈류 속도, 지각 능력 등을 측정한 후 더위에 노출됐을 때의 수치와 비교해 보기로 한 것이다. 네 번째가 피부 전기 저항을 나타내고요. 5번째가 혈중 산소 농도를 혈류량을 나타내고요. 실험군은 두 부류로 나눴다. 한쪽은 운동을 하고 다른 한쪽은 안정을 취하는 조건이다. 온도는 30도 전후, 습도 75%, 그리고 길이를 1m 내외로 조정해 바람이 아주 약한 여름 한낮의 야외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었다. 시간이 흐른 뒤 맥박을 관찰한 결과 더울 때가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안정을 취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더위에 노출되면 모든 사람들의 맥박이 평소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덧셈과 뺄셈 등의 계산 능력을 알아보는 연산 테스트의 결과도 매우 흥미롭게 나왔다. 대체적으로 상온보다는 고온 상태에서
그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그 상온 상태보다는 온도가 그 상승을 하기 때문에 계산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그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더위로 인한 변화 중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땀이다. 계속 땀이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표면의 온도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빨간 게 온도 올라간 건가요? 네, 빨간 부분이 지금 온도가 올라갔고 등 같은 경우 이거 하얀 건 땀이 나가지고 표면 온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찍겠습니다. 몸이 뜨거워진 상황에서 땀이 난 부분만 온도가 내려갔다는 건 땀을 흘림으로써 몸이 식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에 노출됐을 때 신체는 가장 먼저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피부의 혈액순환을 증가하기 위해 혈류량을 늘린다. 피부를 통해 열을 발산하는 과정인데 이것만으로 체온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땀을 배출하게 된다. 더 이상 땀이 나지 않는 단계가 되면 곧이어 혼수 상태로 이어지고 오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 열을 갖다가 발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 열에 의해서 혈관이 계속 팽창하고 심장은 계속 박동을 심하게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치명적인 그 고장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국내는 그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열에 대한 거는 상당히 사람한테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인체는 시간당 최대 3리터의 땀을 배출할 수 있지만 체내 수분의 15% 이상이 빠져나가면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된다. 결국 더위의 공격 앞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다. 열의 공격은 환자들에게는 더 치명적이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여름철 기온과 사망자의 변화 추이를 비교한 결과 지독한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94년 약 1000여 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들 대부분이 질병을 갖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기존에 가지고 관련된 질환에서는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 대수가 40%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고 이외에 이제 순환계 질환으로서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대수의 증가가 나타났고 그리고 호흡기계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의 사망률 증가가 30% 이상 정도 더 증가하는 걸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평소 더위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고온에 강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여름철 평균 기온이 높은 대구의 경우 서울보다 5도 높은 35도가 돼서야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파리의 여름은 건조하고 서늘하다. 8월 평균 기온이 19도로 우리나라처럼 덥지 않다.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는 선풍기 없이 여름을 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작년 여름은 사정이 좀 달랐다. 지금은 양로원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혼자 살고 있었던 기래 씨에게 지난 여름의 사건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악몽이다. Tous une vieille femme qui me donnait un morceau de pain ou une Coca-Cola. Parce qu'au 5e étage monté, c'était dur. Après, la femme disparue. Après, je restais 2 jours chez moi sans manger, sans boire. Et quelqu'un, par hasard, appelait le pompier. Appelait le pompier et que je pèse lourd parce que je pesais 120 kilos. 120. Maintenant, je suis moine parce que je ne mange pas grand-chose, juste qu'il faut. Alors, ils m'ont enlevé le pot. Alors, je dis, je deviens un zombie maintenant. Un zombie. C'est pas... 지난 여름 프랑스에서는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2주 가까이 계속됐다. 1800년대 이래 최고의 온도였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온도가 밤에도 거의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낮 동안 더위에 지쳤던 신체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얻지 못했고 이 같은 조건은 병약한 노인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바캉스철만 되면 파리는 텅 빈 도시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휴양지나 관광지로 여행을 떠나기 때문인데 무더위에 공격이 시작된 것은 바로 이 시기의 일이었다. (8월) 초 병원마다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Depuis ce matin, on nous dit que le docteur va passer, mais il n'est toujours pas venu. 그러나 병실도 의료진도 턱없이 부족했다. Dans les urgences, c'était 43 degrés 3. Maintenant, il va falloir lui trouver une place en réanimation, et a priori, il n'y a pas de place en réanimation en Île-de-France. 날이 갈수록 사망자가 늘었고 결국 15,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꺼번에 시신이 몰려들면서 묘지에 매장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시신을 보관할 장소마저 부족했다. 프랑스 정부는 비상대책을 수립해야만 했다. 청과시장의 냉동창고를 임시장례식장으로 꾸며 800여 구의 시신을 안치하기도 했다. 지난해 여름 파리의 악몽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파리 외곽의 공동묘지. 이곳에서 2003년에 사망한 사람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파리에서만 1,500명 이상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도 파괴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여름의 더위는 그 어떤 재해보다 큰 상처를 남겼다. 이미 더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대형 기상재해인 것이다. 지난해 여름 더위의 공격을 받은 것은 사람들만이 아니었다. 빙하와 만년설로 유명한 알프스의 빙하 계곡. 그러나 지난해 폭염으로 빙하의 상당 부분이 사라졌다. 지난 30년간 조금씩 줄어들곤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3m가량이 한꺼번에 녹아내렸다. Ja, das geht ungefähr noch 500-600 Meter bis zum Gletscher. Und vor ungefähr 40 Jahren, 50 Jahren, haben wir hier noch den Gletscher gesehen. Es ist ungefähr so, dass er jährlich 30 bis 35 Meter zurückgeht. Und der wird auch kleiner. Die Sonne und die Wärme von unten lässt ihn schmelzen und lässt ihn zusammenfallen. 군데군데 남아있는 고드름의 흔적만이 이곳이 과거 빙하지대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 알프스의 만년설은 매년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 원인은 분명 지구가 더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난해 유럽 대륙을 강타한 폭염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건 역시 온난화로 인한 것이라면 무엇이 날씨를 그렇게 바꿔놓은 것일까? La remontée du front intertropical en Afrique. Il y a ce qu'on appelle le front intertropical, ce qui est une zone où il y a des grosses perturbations. Et cette année, 2003, il aurait été plus au nord que les autres années, ce qui aurait favorisé en haute atmosphère l'arrivée d'air chaud, mais aussi par la haute atmosphère sur la France. 중위도의 상층부는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의 영향을 모두 받으며 균형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온난화의 영향으로 열평형이 깨지면서 현재는 과거보다 더 뜨겁고 더 차가운 공기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층부에서 변화가 일어나자 지상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아래쪽에서 만들어진 기압골이 상층의 공기와 만나면서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구름대를 형성하는 것도 그중 하나. 최근 자주 발생하는 집중호우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관측을 가지고 있는 기록이 주로 100년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러한 100년의 기록을 뛰어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러한 임계점에 도달한 하나의 증거냐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하루 이틀 동안에 거의 870mm라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위도 지역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과거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강수량이고, 1년 총 강수량이 한 1200mm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루 이틀 동안에 1년에 내릴 비의 반 이상이 내린다는 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는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폭우를 쏟아부으며 강릉을 집어삼켰다. 다 그냥 했어요. 노인네들 다 그냥 했습니다, 지금요. 그거 진짜 신경 써야 돼요. 노인네들 다 그냥 했어요. 장난 아니에요. 밤 8시 모든 시민들에게는 3층 건물 높이 이상의 장소로 이동하라는 대피령이 내려졌다. 폭우가 시작된 지 서너 시간 만에 시내 전역은 허리 높이로 잠긴 상태.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시 외곽 지역에서 전해져 오는 소식이었다. 강릉 상류 지역에 있는 오봉댐이 만수위까지 얼마 남겨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토지는 그냥 내로 쓰는 거죠. 뭐, 이 보동을 다 완전히 아주 집을 먹어 싹쓸이가 안 되고. 여기 아무래도 한 10만 평 되거든요, 이게. 10만 평 되는 이 바깥에 토동이라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댐이 넘친다면 1,500만 톤의 물폭탄이 강릉 시내를 덮치게 될 상황이었다. 강릉의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던 위기를 가까스로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만수위를 80cm 남겨놓고 빗줄기가 잦아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오봉댐은 전날부터 최대 방류량을 내보내고 있었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강수량을 감당하지 못해 수위가 계속 높아가던 상황이었다. 태풍 루사 때 저희 강릉지방대는 강우량은 870.5mm를 기록했는데, 그 강우량은 저희 빈도 개념으로 볼 때 1000년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저수지는 약 500년도 민다 이상의 홍수량을 배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 기능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500년) 빈도에 맞춰 설계된 오봉댐이 천문학적인 강우량의 루사를 견뎌냈다는 사실은 세계 댐 전문가들의 관심거리가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오봉댐은 어떻게 붕괴를 피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홍수량이 어느 정도 만약에 대관령 강우량 정도가 오봉댐 상류에 내렸다면 이렇게 122m라 하면 오봉댐 전고가 121.7m입니다. 무려 약 한 30cm 정도가 오버되고 있다. 30cm 스피드 오버된다는 말은 댐이 바로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봉댐에 내린 정확한 피해 양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인접한 대관령의 강우량을 확인했는데 강릉보다 약 140mm가 적게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근거로 오봉댐을 둘러싸고 있는 세 지점의 강우량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루사 때 이곳에 내린 비의 양은 대략 680mm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 비의 양은 강릉 관측소의 약 71%에 해당되는 강우량입니다. 따라서 강릉 관측소의 71%에 오는 강우량을 가져있기 때문에 오봉댐이 넘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봉댐 상류에는
강릉보다 훨씬 적은 양의 비가 왔던 것이다. 당시 만수위가 80cm밖에 남지 않았음을 상기한다면 그때 상황은 말 그대로 천운이었던 셈이다. 우리나라 각 지역에 내릴 수 있는 최대 강우량을 계산해놓은 PMP 지도. 홍수로부터 절대 안전해야 하는 시설물들의 규모와 강도를 결정하는 데 활용하는 지도다. 천문학적인 모든 가능성까지 고려해 한 지역에 내릴 수 있는 최대 강우량을 계산한 것이 PMP다. 서울과 수도권의 24시간 PMP는 900mm 전후, 강릉 지역은 840mm로 루사대의 강우량이 이 수치에 육박하고 있다. 100만 년 빈도입니다. PMP라는 것은. 1000년 빈도가 아니라 100만 년 빈도를 계산하는 건데 100만 년 빈도를 인위적 자료로 의해서 계산하는 것인데 그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초과된다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한강 상류에 있는 소양강댐이나 충주댐이 그걸 붕괴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 붕괴되는 경우를 기술자는 상정해서 그거를 계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건설교통연구원의 수자원 연구동.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댐을 실제와 똑같이 축소 제작해 강우량에 따른 피해 여부를 실험한다. 그중에서도 다목적 댐은 PMP를 기준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시설물. 현재 실험 중인 댐을 대상으로 PMP 수치에 비가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이 실험의 핵심은 방류량을 늘려서라도 댐이 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류 지역에서는 범람과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걸 넘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지역들인데 다 넘치고 있습니다. 주 좌측이나 우측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은 모두가 산과 그리고 도로나 그리고 제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모두가 다 지금 범람하고 있는 과정을 보고 계신 겁니다. 장마 때 서울 지역이 잠기더라도 한강 상류에 있는 댐에서 방류량을 줄이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다. 댐이 무너진다면 수백 배, 수천 배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태풍 루사 후에 다시 태풍 루사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24시간 똑같이 25km 제곱의 PMP 도입니다. 루사 때의 강우량은 기존 PMP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토대로 다시 계산한 결과 PMP 수치가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막 연구 결과가 바로 나온 것입니다. 24시간을 기준으로 평균 20% 이상 증가했는데 서울은 과거보다 무려 270mm가 증가한 1200mm. 이것은 1년치 강수량이 단 하루 동안 모두 쏟아져 내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새로이 계산된 그 가능 최대 강수량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다목적 댐을 검토해 보면 원래 그 안정하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여러 개의 댐들이 상당한 그 불안정한 것처럼 보이고요. 아직은 그 확실한 그 결론이 나 있지는 않지만은 상당 부분 안정성에 조금 그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여집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댐 하류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즉 그 하류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의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상류에는 이들 지역의 식수원인 대형 댐들이 자리 잡고 있다. 만약 이 댐들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물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다. 지난 73년에 만들어진 소양강댐. 총 저수량 29억 톤의 초대형 다목적 댐으로 건설 당시에는 그때 계산된 최대 강우량에 맞춰 설계됐다.
하지만 1990년 집중호우 당시 홍수 조절 능력을 상실해 한계 수위를 불과 1cm 남겨놓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 현재 보강공사를 앞두고 있는 소양강댐. 설계 당시의 기준은 48시간에 632mm였다. 새로운 PMP가 48시간을 기준으로 810mm임을 고려해볼 때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것은 과거에 안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오산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우산과 레인코트의 나라 영국. 비가 잦은 데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까닭에 취수 정책은 국가 제1의 과제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미래전망 프로그램에서도 물과 관련된 재해가 가장 큰 관심사다. 총 6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홍수대책 프로젝트 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까운 미래 영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홍수와 해수면 침수로 고통받게 될 거라고 전망한다. Well, at the moment, there are in UK there are about 1.5 million people in areas living, working in areas of high flood risk. By the 2080s, if we merely carry on doing what we're doing at the moment, that number will increase by about 4 to 5 times. So a very large number of people would then be at risk, many, many more people. As far as economic damage is concerned, the present level of average annual economic damage in the UK from flooding is about 1 billion sterling per year. That could go up to anything between 1.5 billion to 20 billion under the scenario of highest economic growth, which is also the scenario of highest climate change. 영국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미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런던만 해도 시내 대부분 지역이 만조대 해수면보다 낮아 홍수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템즈강 하류에 자리한 템즈 배리어. 바닷물이 강을 역류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일종의 울타리인 셈이다. 지난 80년대 초에 만들어진 이 보호벽은 그때의 기준보다 훨씬 높게 설계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면서 보호벽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There's a plan to look at the Thames Barrier at the moment because, of course, that was designed 20 or 30 years ago to combat certain levels of flooding, and there is a real fear that that's going to be exceeded within quite a short time. So there are already plans to look at the Thames Barrier and see if it can either be raised, and certainly there are longer-term plans to think about a second Thames Barrier that will be much, much higher. 런던에서 차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스카버로. 대서양과 마주하고 있는 이 한적한 해변에 지난 몇 년 사이 영국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수면이 높아져 최근에는 1년 내내 물에 잠겨있는 지역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파도가 거세지면서 해안 침식이 일어나는 것도 큰 걱정거리 중 하나다. Affected a lot the south shore where the shops are in the basement areas because they're low lying. If you get a high tide, a combination of a strong wind like today and a high tide means you can get flooding. And it's continued most years, but last year it was pretty bad because we had wet weather and high tides and the wind in the right direction as well. So that was the problem.
현재 영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 기후변화는 향후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그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게 그들의 판단이다. 호주에서 북동쪽으로 4,000km 떨어진 투발루. 9개의 산호성으로 이루어진 조그마한 섬나라다. 어업을 주로 하며 살아가는 인구 15,000명의 초민이 국가로 가난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이곳 사람들에게는 걱정거리가 생겼다. 대만조라고 불리는 해일이 몰려와 섬이 수시로 침수되기 시작한 것이다. They were so scared because where we're staying, it's like this is our house and this is another water and the sea there, so no place to go and get help. We can run for help. You run here, it's a flat island. Just come, sweep, go to the sea, finish. Oh, yes. Yeah. 지난 2002년에 발생한 대만조 때의 상황이다. 투발루는 적도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심한 폭풍은 드물었다. 그러나 최근 폭풍이 발생하면 높은 파도를 몰고 와 섬을 삼켜버리곤 한다. 나라 전체를 통틀어 최고 해발 고도가 3m에 불과한 까닭에 해일을 피해 대피할 장소도 없다. 때문에 대만조 때마다 전국토가 초토화되고 모든 국민들은 이재민이 돼버리는 처지에 놓여 있다. 투발루는 산호초로 이루어진 섬이라 원래 지하수가 분출되지 않는다. 빗물이 이곳 사람들의 유일한 식수원이다. 먹는 물은 빗물로 해결하면 되지만 대만조의 후유증은 다른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바닷물에 침수됐던 곳에서는 염분 때문에 작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투발루 주민 중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파치 씨 부부도 그들 중에 속해 있다. My family, that's my dad, migrated to New Zealand, my younger boy, and then my mom. That's myself and my children. My parents now and all my children. I have 3 children. They are all migrated to New Zealand. When? Just last year, May last year.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이지만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위협 앞에서 이들의 선택은 당연한 건지도 모른다. 지구온난화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은 투발루 해수면 침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엘니뇨로 인한 풍향과 해류의 변화를 들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물막이용 둑을 쌓기 위해 해변에 산호 잔해를 포가는 것도 피해를 가중시킨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소보아가 수상과 투발루 주민들은 엘니뇨를 비롯한 기상이변의 원인이 온난화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Over 10-year periods, they found that there is, in fact, rising level, sea level of 1 to 2 centimeter per year, and so that is the problem. The rising sea level is even intruding the land where the people usually plant their food crop. So rising sea level is even affecting
the system of food supply here in Tuvalu. So its effect is it's really life and death to these people. 해수면 상승과 해일은 이미 투발루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태평양의 작은 섬국가 투발루는 그들의 말대로 지구온난화의 첫 번째 희생국가로 기록될지도 모를 일이다. 전 세계 해수면 상승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유럽보다 아시아 국가들이 더 주목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대도시들이 더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한다. And what's very striking is that one of them is Seoul, and 13 out of the 20 coastal megacities are located in South, Southeast and East Asia. So it really shows you how many of the threatened people are actually, due to sea level rise, are actually located in Asian locations. If you look at today, I'm saying that thousands of people are dying from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today. If you go forward in time, we are going to see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displaced from their homes. In Britain, the problem is not as serious, for example, as around Southeast Asia, China, Japan, Korea, where the effects of flooding will be very severe indeed. And we're going to see people in cities built on coastlines where extreme flooding events, coastal defenses will be lost, will become very, very frequent. 지난 7월 3일 기상청 상황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여기에 또 우리 저 해안 쪽에는 또 주의보가 나가 있거든요. 해일주의보가 덮쳐서 나가 있단 말이야. 태풍의 움직임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남태평양 해상에서 발생한 구름덩어리는 한반도를 향해 맹렬한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다. 제7호 태풍 민들레였다.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의 중형 태풍이었지만 반경이 워낙 커 심각한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전국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태풍 상륙을 몇 시간 남겨놓았던 7월 3일 목포에서는 시간당 60.4mm라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 지난 1904년 목포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100년을 통틀어 최대치가 내린 상태였다. 이번 태풍 제7호 민들레로 인해서 목포 지역이 1시간 강우량이 64.5mm여서 25년 만에 1시간 기록 갱신을 해왔습니다. 잠깐 동안 내린 비였지만 워낙 집중적으로 퍼부었던 탓에 시내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이날은 한 달 중 바닷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살이. 만약 태풍이 해일을 몰고 올 경우 만조와 겹치면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민들레는 목포 상륙을 앞두고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형 구름을 머금고 있어 폭우를 쏟아낼 가능성이 높았다. 10년 만에 10년 만에 처음 같아 나는 보니까. 만조 예상 시간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지만 밀려들어온 바닷물은 좀처럼 빠지질 않았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물이 지금 나 잠자다 일어났는데요. 지금 이 13년 동안 장사하다가 이렇게 물 많이 들어온 거 처음이에요 오늘이. 또 이게 이제 더 안 들어오고 빠졌으면 쓰겠는데 지금 빠질 시간이 넘었는데 안 빠고 계속 들어오네. 대부분의 포구 주민들도 밤잠을 잊기는 마찬가지였다. 다행히 더 이상 큰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바닷가 주민들을 이처럼 긴장시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각인된 태풍과 해일의 위력 때문이다.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 수온에 있는 기본적으로 바닷물에 있는 열량이 전부 다 대기 쪽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 방출되는 그 열량이 태풍이 지나갈 경우에는 그런 열량을 전부 다 함유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작아졌던 태풍도 기본적으로 태풍이 크게 되고, 그래 되면은 세력이 커진 태풍이 우리 연안에 왔을 경우에는 커다란 피해를 일으키는 기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 원인의 하나로서 해수면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해수면이 상승됨으로 해서 우리 연안 해변이라든지 그런 연안 쪽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바다. 이것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날그날의 해수면 정보가 그 어떤 날씨 예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군산 앞바다. 현재 이곳에서는 내항의 침수를 막기 위한 물막이 공사가 한창이다. 최근 이 지역에서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분이 군산 내항 일대죠. 아직까지는 침수 지역이 이 일대 보시는 이 일대 안쪽에서부터요. 지금 뒤쪽에 있는 그 도선장 배 타는 입구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래도 침수가 많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군산의 평균 해수면은 370mm. 그러나 만조 때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한다. 선이 8m 선이에요. 태풍 민들레가 상륙을 앞두고 있던 무렵 군산도 비상이 걸렸다. 7m 50 수위에 올라오면 주변에 있는 도로들이 약간 침수의 현상이 일어나고, 이때에 바람에 의해서 해일이나 폭풍이 불 경우는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약간의 침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빗줄기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바닷물도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는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역시 내항이었다. 일제시대 때 조성된 이곳은 7, 8년 전만 해도 침수 피해를 몰랐던 곳이다. 그러나 갑자기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져 최근에는 2, 3년에 한 번씩은 이 같은 침수 피해를 겪고 있다. 이곳에서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바다의 변화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군산 외에도 서해안과 남해안 곳곳에서 최근 들어 침수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해수면이 지금보다 훨씬 상승하게 될 미래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태풍이나 조석에 의해서 연안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앞으로 IPCC에서 예상하는 2100년 해수면이 1m 상승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토의 1.2% 정도, 그다음에 인구의 2.6% 정도가 해수면 상승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서해안 지역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목포와 군산, 아산만 일대가 포함되어 있다. 군산과 인접해 있는 새만금 공사 현장. 물막이 공사가 완성되기까지 2.7km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 공사가 끝나면 또 하나의 대규모 매립지가 생기는 셈인데 현재 이곳 방조제의 높이는 최고 11m로 서해안 방조제들 중에는 가장 높다. 새만금의 방파제는 지금까지의 재해를 기준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자연은 끊임없이 인간이 만든 기준을 무너뜨려 왔다. 우리나라의 해수면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면 멀지 않은 미래 새만금도 제2의 투발루가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새만금 지역에서도 과연 그런 방파제, 지금 새만금 지역을 막았는데 그런 방파제들이 과연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새만금 지역은 바로 바다에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태풍이나 그런 해일이 왔을 때 해수면 상승과 같이 그런 거 왔을 때 이쪽 새만금 지역 내부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발 계획을 수립한, 만약 그 새만금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그런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이 해수면 상승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더워지고 있고 기후 또한 변하고 있다. 하루빨리 이 땅에 뿌려지는 온난화의 저주를 풀지 못한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암울한 미래다. 발령이야, 발령이고. 배배가 증가했습니다. 배배가 증가하고